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 보내주신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네. 바로 미국 교육 장학금의 세금 면제 규정에 관한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장학금 3만 달러 받는다 이러면 그냥 내 통장에 3만 달러가 고스란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쭉 따라가 보면 그 돈이 세금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정말 큰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함정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규정들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본다면 미국 세법은 이 장학금을 교육 그 자체에 대한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학생 개인의 생활 지원금으로 보느냐 이 질문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투자냐? 생활을 위한 지원이냐? 맞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개별 항목들이 왜 그렇게 나뉘는지 훨씬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벌써부터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필터,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조건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예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위 과정. 잠깐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필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에 가서 1년짜리 어학연수 코스를 듣는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운 좋게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됐다면 그 돈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면세 혜택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세법에서 말하는 학위 과정이라는 건 대학교나 대학원처럼 공식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 같은 학위를 따기 위한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학연수나 특정 기술을 배우기 위한 단기 자격증 과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정책적인 목표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국가가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장려하고 싶은 교육은 공인된 고등교육, 즉 학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단순히 학생 신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속한 프로그램이 공식 학위를 주는 과정인지가 첫 번째 검증 단계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법적 신분,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게 모든 세금 문제의 시작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치고 이제 두 번째 필터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조건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처럼 보여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급여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장학금이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대학원생들이 흔히 받는 조교, 그러니까 TA나 RA 장학금이 있잖아요.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수님 연구를 돕는 대가로 학비 면제나 생활비를 받는 경우인데 이건 사실상 제 노동력이 등록금이나 월급이라는 형태로 지급된 거니까 이건 순수한 장학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나요? 와,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요? 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걸 비과세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자료의 3번 항목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강의, 연구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요. 그렇군요. 즉, 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돈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세금을 내야 하는 월급이라는 거죠. 와, 이걸 구분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재정 지원 패키지를 제안할 때 튜이션 웨이버 3만 달러, 스타이펜드 2만 5천 달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학비 면제분이랑 그 생활비, 스타이펜드는 사실상 제가 조교로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5만 5천 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실제로는 학교마다 또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돼요. 조교 활동의 대가로 받은 현금 급여, 즉 스타이펜드는 거의 예외 없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학교에서 W2라는 근로소득 신고서를 발급해 주죠. 문제는 학비 면제 부분인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법의 특정 조건 하에서 면세해 주는 별도 조항이 있어서 좀 복잡해져요. 복잡하네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돈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나의 학업 능력을 보고 준 돈인가? 아니면 나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가? 후자라면 일단 과세 대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와, 장학금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학교에서 발행해주는 연말정산 서류, 뭐 W2나 1042-S 같은 거에 어떤 소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에 안심하지 말고 그 돈의 법적인 성격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 학위과정 학생을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순수 장학금 여부도 확인했다고 칩시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 남았네요. 네.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마지막 필터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원칙, 교육 투자 대 생활 지원, 이 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자료 1번 항목에 나오는 면세 대상, 즉 적격 교육비는 철저하게 교육 투자에 해당하는 것들 뿐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 내는 등록금이나 각종 수수료. 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교육을 받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투자니까요. 그리고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서적, 학용품, 그리고 장비. 딱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 최신형 노트북이 있으면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학금으로 샀다고 해볼게요. 이거 적격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뭐라고 쓰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요? 네. 만약 그 강의 계획서에 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양 이상의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비용은 적격 교육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하. 하지만 그런 명시 없이 그냥 본인이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산 것이라면 선택적 장비로 분류돼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은 개인의 편의나 선택이 아닌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와, 정말 깐깐하네요. 결국 증명의 문제군요. 그렇죠. 이 돈은 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영수증이랑 강의 계획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장학금으로 썼지만 생활 지원으로 간주돼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2번에 아주 충격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건가요?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비용 두 가지, 바로 기숙사비와 식비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네, 기숙사비랑 식비요. 네, 룸앤보드. 그 외에도 여행 경비라던가 방금 이야기한 선택적인 장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죠. 아니, 기숙사비와 식비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1년 장학금으로 4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중 2만 5천 달러는 등록금으로 학교에 바로 냈고 남은 1만 5천 달러로 기숙사비랑 식비를 해결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저는 세금 한 푼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쓴 그 1만 5천 달러가 제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계산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4만 달러를 받고 등록금 2만 5천을 내고 나면 남은 1만 5천은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쓰거든요. 그렇죠. 남은 돈이니까. 하지만 세법의 눈에는 그 1만 5천 달러가 고스란히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 투자 대 생활 지원이라는 핵심 원리가 적용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먹고 자는 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 활동이니까 이건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생활 지원으로 보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총액에서 내가 쓴 적격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필수 교재비 같은 것들 총액을 뺀 금액, 그 차액이 바로 여러분의 과세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와,
그렇다면 장학금 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게 아니었네요. 돈을 쓸 때마다 이건 적격 비용인가 아닌가를 계속 구분하고 기록해둬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개인 사업자가 경비 처리하듯이 말이에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운 이 명확한 원칙들, 즉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다라는 이 대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특별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예외가 있어요? 네, 자료의 마지막 4번 항목에 나오죠.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미국 제향군인회 VA에서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흔히 GI 빌이라고 부르죠. 아, GI 빌. 이 VA에서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의 경우 설령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앞서 기숙사비나 식비는 과세 대상이라고 했던 일반 원칙이 여기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왜 이런 예외를 두는 걸까요? 일반 장학생들이랑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장학금의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해요. 일반 장학금은 교육 장려라는 목적을 가진 지원금이지만 VA 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아, 성격 자체가 다르군요. 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 셈이죠. 따라서 그들이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비과세로 제공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예외 조항으로 외울 게 아니라 그 제도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와닿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자료를 파고 들어보니 미국 장학금 세금의 핵심 원리가 정말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은 이 돈이 순수하게 교육을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활을 위한 지원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네요. 맞습니다. 학위 과정의 학생이 노동의 대가 없이 받은 순수한 장학금을 등록금이나 필수 교재비처럼 교육에 직접 썼다면 면세. 하지만 그 돈으로 기숙사비를 내거나 식사를 해결했다면 그 부분은 생활 지원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 딱 하나의 실용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장학금을 받으신 그날부터 간단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드시라는 겁니다. 엑셀 파일이요? 네, 날짜, 지출 금액, 사용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격, 비적격 여부를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관련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라도 꼭 보관하시고요. 아, 기록과 증빙. 네, 나중에 세금 보고 시즌이 왔을 때 이 간단한 장부 하나가 여러분을 엄청난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세금 문제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이 돈이 왜 면세 대상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영수증 잘 챙기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들릴 때가 또 있을까 싶네요. 하하, 그렇죠. 자, 오늘 저희는 규정의 명확한 선, 흑과 백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등록금은 면세, 식비는 과세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전공,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고사양의 노트북이 사실상 필수이지만 강의 계획서에는 특정 모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라면요. 아, 그 회색지대. 네, 이 노트북을 장학금으로 구매했을 때 과연 이 비용은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그런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어가 실제 세금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예를 들어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이 수십 권의 무거운 법전을 들고 다니는 대신 태블릿 PC를 사서 전자책으로 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 그것도 좋은 예네요. 학습 효율을 위한 명확한 투자지만 학교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내 교육에 필수적이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면 지도교수와의 이메일이나 학과 권장 사항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규정이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는 이런 회색 지대에 부딪혔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교육 투자 대 생활 지원이라는 핵심 원리를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인 회계사와 상담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똑똑한 유학 생활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